결국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꼭 AC, VC 펀딩만 있는 건 아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랑 돈이 나가는 타이밍의 시차를 가지고도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회사 돈을 버는 방법에 우리 회사 제품을 판다. 그럼 매출이 나는 거고 우리 회사 주식을 판다. 그럼 지분 투자를 받는 건데 이거 말고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재 채용 관점에서 우리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받을 만큼 그래도 한 번은 검증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 투자가 되려니까 눈빛이 바뀌어있더라. 나중에 그 얘기 해서 저 눈빛이셨을 때 투자가 된 거예요? 지호보다 더 강렬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찍먹해보려고 했다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찍먹이 가능한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되면은 할 수 있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 너희 팀이 그걸 할 수 있니? 어떻게 검증해요? 몇 달 동안 얘들이 세웠던 마일스톤을 검증을 해. 내가 하려고 했던 액션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전에 하나 그건 있죠.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가 그 솔루션의 핵심이 되는 거를 풀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느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느냐 이런 거부터 보고 그 팀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하는 거죠. 다 돼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사업 계획서를 세웠어. IR 덱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투자가 끝나면은 내가 이 IR 덱을 처음에 딱 만들고 뭐 피칭을 하면서 수정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IR 덱을 사업 계획을 내가 안 세워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 어느 정도 내가 검증을 POC라고 하죠, 우리가.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성에 대해서 내가 일단 이 초기에 프로덕트가 검증이 됐다. 이걸 할 수 있네 단서긴 하거든요. 아예 컨셉만 잡고 했냐 아니면은 이거를 증명을 어느 정도 했냐 뭐 이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고객들이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더니 유입이 이렇게 되더라. 관심이 있더라. 그렇게 했을 때 DM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관심을 뚫어서 왔으니까 나는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전환이 실제로 매출까지 되더라. 여기까지가 뭐 10만 원을 팔았냐 100만 원을 팔았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초기라고. 우리가 100명 모았는데 100명이 와서 한 30명이 돈을 쓰고 갔어. 굉장히 큰 거거든 이거. 엄청난 거거든.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한 1000명까지도 리드에서도 이 정도의 전환율이 막 엄청 꺾이지 않고 가는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좀 나는지 이런 것들까지 싹 이게 막 엄청 크게 만들고 나서 한다는 게 아니고 초반에도 이런 생각들을 지금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유동성이 막혔다는 의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빡빡하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기획한 상품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제품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이제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내 제품을 쓰게까지 하는데 들어간 비용,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고객 획득 비용 대비 그래서 우리 고객이 되었을 때 우리 제품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까지 총 지출하는 돈이 얼마냐. LTV라고 하고 CAC라고 하는데 LTV 대비 CAC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관점을 한번 검증해 보고 그래서 고객들이 이만큼 마켓에 이만큼 있으니까 고객 획득 비용으로 더 쓰더라도 LTV가 이만큼 더 있어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몇 달이 손해더라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플랫폼이라는 컨셉이 많이 이제 통용되고 할 때 이제 유저를 모은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쓰고 거시 얘기도 했지만은 내수가 이제 좀 침체될 거라고 보고 투자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냥 돈을 써서 리드하는 데는 CAC나 이런 LTV 같은 데 허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당 5만 원을 써가지고 모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 10만 원을 팔면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먹혔다면 그래도 만 원만 써도 되지 않을까? 10만 원을 버는 건 모르겠고 그래도 한 5천 원을 써서도 동일한 효과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더 해보라고 하죠. 그런 요소들을 그럼 대표님들이나 이제 사업을 BM을 짜는 사람들은 그 효율을 어떻게 뽑을까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지표도 봐야 되고 막 이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시장에서 피드백을 이제 수치로 계속 바꿔가지고 얼리 스테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이제 생겨야 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컨셉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된다라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IR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관리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 후속적으로 우리 사업을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관리들을 해야 되는 숫자나 지표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설명을 하자면 뭐 혼자서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혼자 아이템 획득해서 좋아하면
그냥 취미가 되는 거고 자기가 여기서 게임 아이템을 팔기 시작하면 자영업이 되는 거죠. 자영업일 때는 누구한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거 게임을 파는데 아이템을 팔아보니까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아. 왜 사업이 되냐? 나는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게임 아이템이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플랫폼 만들고 난 수수료를 받으면 나는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플랫폼 만들고 나면 초기 비용 외에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되는 거고 이제 투자를 받을 거면 확장 전략을 뿌리는 거죠. 돈이 움직이려면은 금융 시스템, 에스크로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아이템도 거래가 잘 되려면 어차피 블록체인도 만들어야 되니까 비트코인이랑 연결 혹은 이제 뭐 가상거래 아이템이랑 연결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을 때 내가 자영업하고 그럴 때는 숫자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됐을 때는 숫자적으로 증명을 하고 한 달에 이 안에 내 플랫폼 안에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거래를 일으킨 사람은 몇 명이고 내 수수료는 이만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 규모는 얼마큼이고 이런 수치 관리들을 해야 다음에 확장 전략을 펼쳤을 때 나는 이거 코인이랑 연결할 거야 했을 때 투자자들이 야 그럼 너네 사업 실적 좀 보자. 여태까지 했던 거 지표 좀 보자.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스테이지별로 관리해야 되는 숫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건 기본이 되고 우리 사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임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 뭐 MAU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가 이어진다는 숫자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는 거죠. 그 숫자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사업 전략은 투자를 받고 나서도 중요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거기에 숫자랑 지표가 뭐가 있니가 기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지표나 숫자는 회사의 성격이랑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업을 무엇으로 하냐, 어떤 단계에 있냐. 저희를 이용하는 회사들 보면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끝났는데 매출 볼륨이 크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을 하는 회사인데 거래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B2B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원래 그쪽에 이제 네트워크도 많고 사업은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 업에서 한 10년 동안 회사가 800억 밸류가 될 때까지는 그 회사의 중역으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 영업을 다 책임지고 이제 이분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결국 이분한테는 이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정산 주기에 맞게 내가 이제 투자를 안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캐시가 어떻게 도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중개가 일어나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정산이 일어나거든요. 정산이 일어나면은 돈이 이제 나는 들어오고 그 중에 내 거를 취한 다음에 다른 분한테 내려야죠.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여행업처럼 여행업하면 렌트, 호텔 뭐 이런 항공 다 받아가지고 내리는 것처럼 이분의 미션은 이거예요. 내가 올해 돈을 얼마만큼을 지금 벌어야 되냐. 거래 금액이 안 꺼지게 해야 되는 게 뭐냐랑 이 거래 금액이 꺼졌을 때 결국은 한 달 뒤에 들어와서 두 달 뒤에 내리는 사업이니까 이게 매출이 두 달 뒤에 한번 꺾이기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현금 기준에서는. 뭐 그런 거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채권들이랑 채무랑 막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집계해가지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냐? 뭐 이런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뭐 봐드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돈이 나가는 타이밍들을 거래마다 이제 어떻게든 추적을 좀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매달 현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게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다음 달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짜드리고 관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 꺼지냐 안 꺼지냐와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로 가져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계속 이제 보여주게 하는 거지. 이번에는 이 회사의 성장에 따라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잘 되는 사업체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 있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잘 하는데 망하진 않을 거잖아. 근데 원래 워낙 잘하고 있던 분들이 이게 흐름에 따라 어느 순간 망했다는 거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데 파악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는 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본인들 사업 구조상으로는 계속 돈이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현금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통장의 잔고가 월말마다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데?
매출이 발생하면 돈을 선불로 받고 비용은 한 달 뒤에 주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계속 그 내 돈이 아닌 돈이 계속 점점 쌓아지는 규모가 커진 거죠. 근데 이게 다행인 경우인데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매출 볼륨이 점점 꺼지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였는데 다행히 반대의 경우였다, 이 대표님은.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UMF랑 티몬처럼 적자인 구조 속에서도 계속 이제 돈을 미리 고객한테 받고 정산 나중에 해주는 방식으로 그 운영 자금을 자기 사업에 먼저 써버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간신히 뭐 이익이 흑자인 경우에도 현금 흐름을 관리를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근데 잘 되고 있을 때는 사실 흑자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UMF랑 팀원 같은 사태는 안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적자인데도 흑자도산도 있는 것처럼 적자인데도 사는 경우는 살 수는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훅 망하냐 했을 때 아까 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대부분의 이제 회사가 좀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매출에 포커스를 둬요. 매출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그 회사의 무게중심이 실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매출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가 완만하게 멈추는 수준이 오는데, 그때 이제 사실 관리에 포인트를 둬서 지금까지 성장 위주였다면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구간이 좀 필요한데, 그 구간을 놓치고 계속 성장에만 포인트를 두다 보면 사실 뭐 위메프나 팀몬이나 그 회사들도 계속 자기들은 성장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관리 포인트가 생기는데, 관리 포인트를 약간 등한시하고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회사는 계속 크고 있는데 나는 왜 적자지? 이게 외형적으로 매출만 크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뭔가 이 매출 때문에 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회사들은 매출이 줄어도 가격을 올렸는데 나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매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표님들이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J커브라는 말을 듣잖아요. 지금 말한 게 뭐냐면은 J커브가 거꾸로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 뒤집어 놓은 거. J커브는 이렇게 가잖아.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요 시점. 성장이 무한히 기울기로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뭐 극복을 해야 돼요? 초기에는 이런 J커브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피벗도 엄청 그때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이 BEP를 넘어야 되는 시점을 꼭 찾아야 되니까 모든 이제 목표가 다 설정돼 있으니 테스트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P도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심하면 이제 아예 BM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췄다는 얘기는 내가 정답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지금의 정답은 초기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기로 가다 보면 초기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다가 꺾이는 시점은 내가 아이템이 좋아서 섹시해서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경쟁사들이든 아니면은 좀 자본력이 있는 쪽에서 이제 나의 경쟁사가 돼서 들어오든 경쟁 구도로 가면 결국 이 성장세가 꺾이기도 하고, 너무 구시대적인 걸로 우리가 하던 게 치부될 수도 있고 아웃 오브 데이트 올드 패션으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더 매력적인 우리 서비스보다 더 매력적인 서비스가 나와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이 되거든요. 관성을 키워놓거나 우리가 네이버 쓰면은 딴 데 안 넘어가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을 써서 사람들이 쿠팡이츠로 잘 안 넘어가서 프로모션을 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해자를 만드는 걸 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당연히 J커브를 그릴 때는 여러 비효율들이 발생하거든요. 마케팅에도 많이 힘을 쓰실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던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키워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플레이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또 다른 J커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사업이라고, 성장 동력이라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지, 그런 단계마다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된 사례나 뭐 예시가 있어요.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 이 그룹이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런 예시. 그 양승현 대표가 얘기했던 거를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주로 이제 중개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출은 중개 매출이거든요. 중개 매출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뭐 1%든 2%든 중개 수수료만 이제 받으면 사실 그게 자기들 매출이고 다 나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매출 자체를 전체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시 내려주는, 정말 거간 플레이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돈이 없지, 이런 구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품을 팔면 소비자한테 돈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바로 돈을 받잖아요. 이 상품을 원천에서 공급한 곳은 한 달, 두 달 있다 돈을 주다 보면 나는 지금 돈이 굉장히 많네? 돈이 많으니까 신사업에 투자를 해볼까? 혹은 제품을 늘려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줘야 될 돈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작은 회사에서는 세금 계산서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금이 움직이는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이제 감적으로 한 다음 달 되면은 몇 억 나가야겠네. 그 정도 아껴놔. 올해, 요번 달은 또 매출이 빠지네? 감적으로는 좀 더 남겨놨네? 이게 감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됐고 나는 계속 돈을 받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을 매칭시키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감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한 지점에서 캐시번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캐시번이 일어나는데 바로 대응책이 생긴다. 그럼 이제 뭐 휘청하고 일어서지만, 그때 올바른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평소에 기업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 나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눈으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매출을 성장하고 있다고만 가정하지 말고, 아마 지금 대부분이 24년 이후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과정으로 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제3자의 눈이라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정산주기가 특이하다는 그 회사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는 이제 잠재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보수적인 가정으로 현금 흐름 예측을 좀 요청하셨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 매출이 지금 거기도 이제 계속 9월까지 성장하다가 10월부터 조금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저희가 예측하니까 3개월밖에 현금이 남지 않는 거예요. 3개월밖에 예측이 남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외부 자금을 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추세라면 3개월 후면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니 자금을 외부에서 뭐 조달하시든가 아니면은 매출 프로모션을 더 하시던가, 이런 식의 좀 조언을 드리고, 뭐 대표님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12월에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예도 있고, 근데 꼭 저희 외부 제3자의 눈으로 볼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대표님 직접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유능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과정들을 아주 좀 보수적으로 해서 스스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대표님 관점에서 운영하시면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어려운 점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좀 관점이 있으세요? 이렇게 잘 이렇게 커지고 계시니까 더 이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 잘못 드렸나요? 아픈 데를 찔렀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말 잘해라. 대부분의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사의 예를 들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재고조사들이 좀 밀리면서 과거의 원가율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을 예를 들자면은 그간에 이제 판가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회사는 타성에 젖어서 계속 같은 원가율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재고조사도 다시 하고 뭐 이게 이제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한 건데, 제3자의 눈으로 다시 객관적으로 봤더니 그 타성에 젖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원가율이 터무니없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기본적인 것들이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지금 위험함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적인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항상 시그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시그널들이 생겼을 때 무작정 비용을 줄인다든지 무작정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검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흔히 생각하는 매출 총 이익률이든 원가율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뭐 내 사업부나 제품별로 해보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충실히 숫자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안 되면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보고, 이런 기본적인 검토들이 항상 선행이 돼야 내가 지금 가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걸 감으로 알고 있으시긴 한데 숫자적인 서포트로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타이밍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하는 거고. 이 대화의 대전제가 빠졌는데,
이 대화의 대전제는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찍찍 긋고 뭐 현금 나가는 대로 찍찍 긋고 그런 자는 오히려 판단을 그르칠 수 있죠. 대표님의 또 이해도 넓어져야 되는 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CFO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끌어온 사람이거든요. 대표님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CFO라는 게 사실 그 돈 끌어오는 게 전체가 아니고 이 재무적으로 숫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대표님은 아무래도 감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CFO가 정확히 숫자적으로 짚어주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능적으로도 대표님이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좀 CFO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죠.